지금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같은 장면을 되돌려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인공지능 파일럿 시연 영상입니다. 미국과 유럽 매체들이 이 장면을 주목한 이유는 화려한 그래픽이나 개념 설명 때문이 아닙니다. 무인기가 스스로 이륙하고 항로를 계산하며 표적을 식별한 뒤 공격 판단 단계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이 실물 기반으로 구현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미국의 항공우주 분석 매체는 공통적으로 이 기술이 단순한 무인기 자동 조종을 넘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실질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6세대 전투기 담론에서 인공지능 파일럿은 항상 미래 기술로 분류됐지만 이번 공개는 시점을 현재형으로 끌어당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지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통상인공지능 기반 자율교전 알고리즘이 실기체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는데 한국은 선언 이후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단위로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미 보라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항전 컴퓨터 구조, 데이터 링크 운용 경험이 인공지능 파일럿 학습 데이터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같은 맥락이 확인됩니다. 한국방산업계 내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파일럿은 별도의 실험실 프로젝트가 아니라 보라매 체계통합 일정과 맞물려 병렬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비중이 90% 이상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개발 인력 규모는 항공전자와 인공지능 전공 인력을 합쳐 수백 명 단위로 알려졌고 시뮬레이션 비행 누적 데이터는 수십만 회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한국이 왜 갑자기 이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스카이보그, 유럽은 6세대 공동사업, 중국은 대규모 무인기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실전 전투기와 결합된 자율 판단 시연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은 이번 공개를 기술 과시가 아니라 수출 시장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에서 6세대 전투기 개념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엔진이나 스텔스가 아니라 유무인 통합 능력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보라매 전투기 단독 경쟁이 아니라 인공지능 파일럿을 포함한 전투 생태계 전체를 제시할 수 있는 순간이 열린 셈입니다. 여기서 외신들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6세대 전투기 논의에서 한국은 늘 추격자 위치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질문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느냐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AI 파일럿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카이 내부에서는 인공지능 파일럿을 단독 프로젝트로 분리하지 않고 실제 기체 시험과 동시에 돌렸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물 무인기를 통해 수천 회 비행 데이터를 쌓았고 이 과정에서 오류 패턴을 역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 실패 확률을 높이지만 완성 단계에서는 안정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시범 운용 단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서 한국의 위치도 분명해집니다. 터키는 무인기 하드웨어에서는 강점을 보였지만 전투기급 유무인 통합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단계로 평가됩니다. 유럽의 6세대 공동사업은 정치적 합의와 분담 구조 문제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압도적이지만 동맹국 수출에는 통제라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틈에서 한국은 빠른 개발 속도와 상대적으로 유연한 수출 구조라는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의 인공지능 파일럿을 6세대 전투기 경쟁의 숨은 변수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전투기 선택 기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 파일럿 기술이 6세대 전투기에서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 기술이라는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로 놓고 보면 훨씬 노골적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감당해야 하는 정보량과 의사결정 속도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세대 전투기 조종사가 임무 중 처리해야 하는 주요 정보 입력량은 분당 평균 30-40건 수준이었지만 오전투기에서는 이 수치가 200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감안한다면 6세대 전투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당 5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조종사의 숙련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한계의 문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파일럿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카이가 이번에 공개한 기술의 본질은 무인기 조종 자동화가 아니라 이 정보 폭주를 기계가 흡수하고 인간은 승인과 전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시연에서는 무인기가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0.2초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판단을 할 경우 최소 수초가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표적 식별 과정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영상 분석 기준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식별하는데 사용된 프레임 분석 속도는 초당 수백 장 단위로 알려졌고 오탑률은 시험 단계 기준에서도 5%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업계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공개된 해외 유사 체계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시험 중인 일부 무인 전투 알고리즘은 오탑률이 2자릿수 초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개발 접근 방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대형 무인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얻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반면 카이는 길이 3m급 AAP 소형 무인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선택은 비용 구조에서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방산업계 추산에 따르면 대형 스텔스 무인기 한 대의 단가는 최소 수백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AAP급 소형 무인기는 소모성 전력을 전제로 설계돼 단가가 수십억 원 이하로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파일럿이 결합되면 숫자에 힘이 생깁니다. 보람의 전투기 한 대가 최대 4대의 스텔스 무인기를 통제하고 각 스텔스 무인기가 다시 4대의 AAP 무인기를 운용하는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 편대에서 동시에 통제되는 비행체 수는 최대 16대에 달합니다. 이 구조에서 인간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대상은 사실상 한 대도 없습니다. 조종사는 임무 목표와 교전 승인만 담당합니다. 이 지점이 6세대 전투기 개념의 핵심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밀도로 싸우는 구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동일한 시간 동안 타격 가능한 표적 수를 비교하면 기존 유인기 단독 운용 대비 최소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생존성 측면에서도 수치가 갈립니다. 소형 무인기 한 대가 격추될 확률을 10%로 가정해도 16대 중 일부 손실은 전체 임무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유인기 한 대가 격추될 경우 손실 비용과 정치적 부담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공개를 두고 무인기 숫자가 아니라 판단 구조가 바뀌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 개발의 또 다른 특징은 국산화율입니다. 보도된 자료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파일럿 소프트웨어 핵심 알고리즘과 비행 제어 연동부는 국내 개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항전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구조 역시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국산 기술이 기반입니다. 이 덕분에 해외 통제나 사용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점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5세대 전투기 운용국들은 무장 통합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외국 승인 절차 때문에 수개월 단위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체계는 임무 알고리즘을 고객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비용 대비 성능도 숫자로 드러납니다. 무인기 운용 시간 대비 효과를 따지는 효율 지표에서 소형 무인기 군집 체계는 유인기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비용 효율성을 보인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파일럿이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비용까지 줄어듭니다. 조종사 양성에는 수년과 수백억 원이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장기적으로 전력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춥니다. 지금 카이의 인공지능 파일럿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전투기 선택 기준을 바꾸는 현실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체 성능보다 판단 구조와 네트워크 밀도가 전장을 지배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미 실물 데이터로 한 발 앞서 들어왔습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 체계를 수출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고, 이 변화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17일 KF-21에 KT즘 장착한다 영상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외신에서 이 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다양한 탄도미사일이 장착된다는 내용들인데요. 이는 이전에 한국 하늘에 전혀 다른 방공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람의 양날개에 1톤급 전술탄 미사일 2발을 매단 뒤 고고도에서 떨어뜨리듯 발사해 방공망의 빈틈을 째로 파고드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패키지가 다시 외신들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발사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시작된 탄도 궤적으로 공기저항을 덜 받고 가속 구간이 짧아지며 비행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요격창도 얇아집니다. 하지만 지상형 대비 추가 사거리 여유가 생기고 기지 제약 없이 전개해 원점 타격에 필요한 각도와 거리도 유연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속도와 동시성입니다. 보람의 한 대가 두 표적을 동시에 눌러 꽂거나 두 대가 네 발을 엇갈려 쏘는 순간 북한의 텔과 지휘소 및 방사포진지 같은 고정이나 중고정 표적은 대응전에 마비됩니다. 한국형 ALBM이 KT즘 계열의 관통력과 정밀도를 공중 플랫폼에 맞게 경량화해 외부 연료 탱크 슬롯을 대체한다면 한국 공군은 타우러스의 관통력과 현무의 파괴력, 그리고 국산 전술 미사일의 신뢰도를 하늘발 기동성으로 묶어 새로운 억제 옵션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한국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을 것이라는 외신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정황과 국내 시험 자료, 그리고 해외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기된 의혹입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올해 초 설정한 항해금지구역은 최대 500km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범위였고, 이는 기존 지상발사 시험과는 성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특히 태안반도에서 제주 남쪽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해역은 고고도에서 발사된 미사일 궤적을 검증하기 위한 조건에 적합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존 미사일 성능 개량이 아닌 새로운 발사 플랫폼인 항공기에서의 분리와 궤적 비행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보람의 전투기의 무장 능력은 그 자체로 ALBM 개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KF-21은 날개 안쪽 1번 파일런에 최대 1.8톤급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곧 최대 1톤 이하로 경량화된 전술 탄도미사일을 양쪽에 각각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ADD가 개발한 폴란드 수출형인 CTM-290의 무게와 직경은 이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CTM-290은 200kg 탄두를 기반으로 총 중량이 약 1톤 내외로 줄어들었으며 사거리 역시 290km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공중에서 발사할 경우 공기저항 감소와 초기 고도 우위를 통해 최대 800에서 1000km급 확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외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로라, 그리고 미국이 시험한 마브 계열 ALBM은 이미 이러한 개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라는 사거리 400km급으로 함정과 지상에서 모두 운용 가능한 다목적 미사일이며, 러시아의 킨잘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단순히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지만 중량 때문에 전투기에는 제한적으로만 장착됩니다. 반면 한국은 직경을 줄이고 무게를 낮추어 KF-21이나 FA-50 같은 기체에도 동시에 두 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점에서 효율성이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위협 또한 개발 배경을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현재 북한은 KN-23, KN-24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배치했고 600mm 방사포까지 전방에 전진 배치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 KT즘 같은 지상형 미사일로 원점 타격을 시도한다 해도 텔 기동성 때문에 선제 파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ALBM은 기지와 고정 발사대 제약에서 벗어나 공중에서 유연하게 운용되므로 북한 텔의 은폐 기동을 억제할 강력한 대응 카드가 됩니다. 실제로 ADD는 이미 초음속 공대지 무장 시험에 성공했고 철룡 공대지 같은 중량 1톤급 시험 체계도 운용한 바 있습니다. 철룡의 데이터는 ALBM 분리 및 비행 특성 검증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연속선상에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다연장 로켓 천무의 탄도미사일형 400mm급 경량 모델을 수출형으로 제안하고 있어 KF-21 ALBM의 실체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보라매용 ALBM 개발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시험구역 패턴을 통해 기체 탑재 능력을 유추할 수 있고, 이전에 있었던 수출형 미사일 개량 데이터까지 크로스 체크하게 된다면 국내 무장 시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해외 외신 보도까지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사거리 확장에 그치지 않고 동시 타격 능력과 방공망 돌파 확률을 극적으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지상형 탄도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감지되는 순간부터 적의 감시망에 노출되지만, 전투기에 탑재된 ALBM은 고고돼서 갑작스럽게 분리돼 궤적을 형성하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창이 훨씬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KF-21에 장착 가능한 CTM-290 계열은 지상 발사 기준 사거리 약 290km, 탄두 중량 200kg급이지만 고도 10에서 12km에서 발사될 경우 탄체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사거리는 최대 1000km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3배 확장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평양은 물론 후방지휘 시설까지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 됩니다. 또한 KF-21의 무장 탑재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양쪽 날개 안쪽 파일런에 각각 1톤급 미사일을 장착하면 한 기체가 2발의 ALBM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습니다. 두 기체 편대가 동시에 공격 임무를 수행할 경우 4발의 ALBM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적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의 출격으로 북한 전술지휘소 텔 방사포진지가 동시에 4곳이 무력화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동시 타격 능력은 현무2나 KT즘 같은 지상형 미사일이 제공하지 못하는 유연성을 만들어냅니다. 지상 발사 체계는 발사대 준비와 좌표 입력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ALBM은 기체가 공중대기 상태에서 즉시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장 반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로라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한국형 ALBM은 중량 대비 효율성에서 앞섭니다. 로라는 400km급 사거리와 600kg 탄두를 보유하지만 지상 또는 해상에서만 발사됩니다. 반면 한국형 ALBM은 직경을 줄여 KF-21과 FA-50까지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사거리는 고도 이점을 활용해 1000km급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FA-50 같은 경전투기에서도 단일 발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동맹국 수출 시장에서의 매력은 배가 됩니다. 이미 폴란드가 K2, K9, FA-50 천무 패키지를 수입하며 K방산 생태계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ALBM까지 연계된다면 나토 전선에서 독자적 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천무 전술탄도 미사일 400mm급 모델은 ALBM의 기반 기술로 직결됩니다. 직경 400mm급, 중량 800에서 900kg 수준으로 예상되는 이 탄도체는 KF-21이 실제로 이륙시 무장 탑재 제한에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공중 발사 시의 속도 보정까지 고려하면 CEP 10m 이하의 정밀 타격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북한이 은폐한 지휘소나 지하시설 타격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발이 동시 발사돼 CEP 10m급으로 집속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단일 파편 효과만으로도 지휘소나 발전소 같은 전략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무기를 단순히 대북 억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DD와 카이는 이미 대형 수송기 후방 램프에서 ALBM을 투하하는 실험적 개념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 공군이 AGM-138 LO에서 시도했던 공중투발 전략 타격과 유사합니다. 만약 C-390이나 미래 한국형 수송기에서 한 번에 6에서 8발의 ALBM을 공중 투사할 수 있다면 전술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략 수송기까지 북한 전역을 억제할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미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는 점입니다. 천룡 공대지 시험체계는 1톤급 중량으로 KF-21 파일런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됐고, ADD가 실험한 초음속 분리체는 공중발사 후 안정비행 알고리즘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어도까지 설정된 항해금지구역에서의 시험은 공중투발 궤적 검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면 본론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ALBM 개발에 임계점을 넘어섰고 KF-21은 단순히 공대지 폭탄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현무급 파괴력과 타우러스급 정밀도를 동시에 투사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억제 전략의 질적 도약이자 나토 동맹국들에게는 새로운 무기 생태계를 제공할 카드로 작동할 것입니다.